여보, 이 집 등기부 깨끗하다더니 왜 은행에서 복촉장이 와? 그럴 리 없어. 우리 전세금이 전부인데. 확인 다 했잖아. 그날 아침 우편함에서 나온 한 장의 서류가 부부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흔들었다. 계약 후에 생긴 근저당, 연락 끊긴 집주인, 그리고 경매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 이 사연 끝까지 들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고 같이 봐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영수 씨가 아내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2해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7번 했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작은 집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때로는 다시 작은 집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순자 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다고 말했고, 영수 씨는 조금만 더 견디자고 답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영수 씨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금과 평생 모아온 저축을 합치면 딱 2억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전세금으로는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발품을 팔았습니다. 역에서 조금 멀어도 괜찮았고 방이 2개면 충분했죠. 중요한 건 안전한 집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사갈 힘도 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찾은 집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3층 빌라의 2층 집이었어요. 햇빛이 잘 들었고 복도는 깨끗했으며 관리비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집주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줬죠.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죠? 깨끗합니다. 저도 오래 보유하려고 산 건물이에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근저당 설정은 없었고 선순위 전세금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좋은 집 잡으셨어요 라고 말했죠. 계약금을 치르던 날 순자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는 건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 확인했잖아. 이제 우리도 편히 살아보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 날은 맑았고 짐이 많지 않았기에 작은 용달차 한 대면 충분했어요. 오래된 책장, 낡은 식탁, 두 사람이 평생 입었던 옷들,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가전제품들이었죠. 순자 씨는 새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청소를 했어요. 영수 씨는 책장을 조립하면서 가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층 화단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여기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우리 여기서 나이 들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따라 웃었죠.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식사였어요. 영수 씨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순자 씨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영수 씨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어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친절했고 위층의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나눠줬죠.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비었지만 집이 있다는 안정감이 두 사람을 지탱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다루고 있었어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집에 과도한 전세를 끼고 돈을 빼돌린 이야기였습니다. 영수 씨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찼죠.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네.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왔습니다. 우리는 괜찮겠죠? 그녀가 물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다 확인했잖아. 걱정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계약 당시를 떠올렸어요. 집주인의 얼굴, 부동산 중개사의 말투, 등기부등본의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뉴스 속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다고 말했죠. 순자 씨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우린 운이 나쁘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음 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어요. 영수 씨는 신문을 펼쳤고 순자 씨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평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이게 뭐지? 순자 씨가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봉투였는데 발신인 이름이 낯설었어요. 저축은행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 씨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좀 봐요. 그녀가 봉투를 건네자 영수 씨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인쇄된 문장들이었습니다. 채권 최고 통지서라는 제목이 가장 위에 있었죠. 영수 씨는 내용을 읽으려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변제기일 같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영수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잘 모르겠어. 법률 용어 같은데. 그는 다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 중간쯤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의 주소였습니다. 영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죠. 우리 집 주소가 왜 여기 나와? 순자 씨가 서류를 다시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분명 그들이 사는 이 빌라의 호수였어요. 이상하네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린 적 없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집주인이 뭔가 했나?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었죠. 문서에는 귀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채무 변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금액도 적혀 있었는데 1억 5천만 원이었죠.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수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집주인한테 온 거겠지. 주소만 우리 집이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순자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집주인한테 연락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겠어. 일단 확인부터 하자.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집주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던 번호였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죠. 영수 씨는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이번에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상하네. 안 받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어요.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영수 씨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영수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서류가 와서 연락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메시지는 전송됐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두 사람은 불안했어요. 순자 씨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입맛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해보죠.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는 식탁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젯밤 몇 번이나 읽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죠. 담보, 채권, 변제. 이런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자 씨도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잠 못 주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죠. 좀 그래. 아침 식사 후 영수 씨는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는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집주인 연락처 아세요? 전화가 안 돼서요. 중개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저도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수 씨는 저축은행에서 서류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개사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게 혹시 근저당 관련 내용인가요? 영수 씨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중개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영수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뭐래요?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래.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뭔가 바뀐 건 아니겠죠? 영수 씨는 즉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그들이 사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어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죠. 처음 몇 줄은 계약 당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자 새로운 항목이 보였어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설정 일자는 그들이 계약한 지 2달 후였죠. 이게 뭐야?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근저당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설명했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야. 집주인이. 순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 전세금은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근저당 설정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세금은 2억 원이었죠. 합치면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영수 씨는 집의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비슷한 평수의 매매가는 3억 원 정도였죠.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세금과 근저당을 합치면 집값보다 많아. 이게 가능한 건가? 순자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영수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단 침착하자. 더 알아봐야 해. 하지만 그 자신도 공황 상태였죠. 평생 모은 돈이 이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집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저축은행 서류와 등기부등본 출력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집안은 어두웠죠. 순자 씨는 가끔 한숨을 쉬었고 영수 씨는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불안은 이제 희미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을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수 씨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자동응답 메시지뿐이었어요.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영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동안 수십 번 전화했지만 집주인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송은 됐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안 받아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상해. 왜 피하는 거지? 순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같은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였죠. 영수 씨와 순자 씨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10개 동이 넘는 대단지였죠. 두 사람은 경비실에서 동과 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순자 씨는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죠.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침착하게 물어보자. 일단 상황부터 파악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1203호. 집주인의 집이었어요. 영수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는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순자 씨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 같아요. 영수 씨는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영수 씨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분 찾는데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여기요? 여기 원래 비어 있던 것 같은데요. 순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비어 있다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이사 온 지 6개월 됐는데 한 번도 사람 본 적 없어요.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집주인이 여기 살지 않는다는 건가? 아니면 이미 떠난 건가? 영수 씨는 여성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어요.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것 같아. 아파트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영수 씨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백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주소가 틀린 건 아닐까요? 영수 씨는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주소는 정확했어요. 1203호가 맞았죠.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안 사는 거지? 순자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망간 건 아닐까요? 영수 씨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고 집에도 살지 않는 사람. 이게 정상일 리 없었죠. 영수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전세 사기 신고 방법이라고 입력했어요.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가 떴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피해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 영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당한 거 아닐까?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빌라의 관리사무소였어요. 혹시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 몰랐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빌라에 도착한 두 사람은 1층에 있는 작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관리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영수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에 사는 세입자인데요. 관리인은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세요? 영수 씨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분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전화번호만 알죠. 근데 요새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 담보 같은 거 설정됐는지 아세요? 관리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영수 씨는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사실 며칠 전에 은행 사람들이 왔었어요. 뭔가 확인하러 온 것 같던데.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행 사람이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절차를 밟는 것 같더라고요.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집 앞에 서서 문을 열 때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영수 씨가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제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영수 씨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만 그에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법률 상담을 받아보자.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출력하시겠습니까? 무인 발급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영수 씨는 예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 안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죠. 얼마 후 등기부등본 한 장이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영수 씨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옆에서 그의 팔을 붙잡고 함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영수 씨는 을구를 먼저 봤습니다. 여기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기록되어 있었죠. 첫 번째 항목은 그들의 전세권이었어요. 2억 원. 설정일자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계약한 날과 정확히 일치했죠. 하지만 그 아래에 다른 항목들이 있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 설정일자는 그들이 계약한 지 2달 후였습니다. 채권자는 저축은행. 영수 씨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 1억 원. 설정일자는 그보다 한 달 후였죠. 채권자는 캐피탈이었어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영수 씨는 침을 삼켰어요. 담보야.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거야.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전세금은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 2억 원, 첫 번째 근저당 1억 5천만 원, 두 번째 근저당 1억 원, 합계 4억 5천만 원. 영수 씨는 이 집의 시세를 떠올렸어요. 비슷한 평수의 매매가는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즉, 이 집에 걸린 채무가 집값보다 1억 5천만 원이나 많았던 거예요. 영수 씨는 종이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가 중얼거렸어요. 순자 씨는 그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수 씨는 천천히 설명했죠. 집값보다 담보가 훨씬 많아.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대신 말했어요. 우리 전세금을 못 받는 거예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사무소 복도에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어떡하죠? 평생 모은 돈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진정해. 일단 상담받으러 가자. 두 사람은 예약해둔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시청 건물 3층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이었어요. 대기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죠. 불안하고 지친 얼굴들이었어요. 영수 씨와 순자 씨도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나자 그들의 이름이 불렸어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50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어요. 영수 씨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저축은행에서 온 통지서.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언제 계약하셨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영수 씨는 6개월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어요. 근저당은 계약 후에 설정됐네요. 영수 씨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죠.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순자 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건가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가가 채무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말을 멈췄죠. 영수 씨가 대신 말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만 받거나 최악의 경우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 씨는 주먹을 쥐었어요. 집주인은요? 집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법적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렵죠. 게다가 지금 연락도 안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전세권 설정을 확인하고 경매 절차를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영수 씨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거라면 나중에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다만 선순위 채권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일 겁니다. 순자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수 씨는 알겠습니다라고 작게 말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순자 씨는 계속 울었어요. 영수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도 고요했죠.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속은 거지. 순자 씨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식사 준비를 할 기운이 없었어요. 영수 씨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 선명했어요. 4억 5천만 원. 이 숫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였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야 해. 그리고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걸. 그리고 더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영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2억, 1억 5천, 1억, 3억. 이 숫자들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옆에서 작게 흐느끼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기 사람 살았었나요? 영수 씨는 3층 계단을 올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 있었어요. 거기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죠.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한 전단지 뒷면에 누군가 적어둔 번호였습니다. 같은 피해 입으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요. 영수 씨는 처음엔 의심했어요. 사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막막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민정 씨였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1년 전까지 이 빌라 3층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 부부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같은 집주인한테요? 민정 씨는 그렇다고 답했죠. 그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약속 장소로 나왔어요. 빌라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정 씨는 이미 와 있었죠.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영수 씨, 순자 씨 맞으시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정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죠. 계약서, 등기부등본, 각종 통지서들이었습니다. 내용이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전세 계약 후 몇 달 뒤 근저당 설정, 집주인 잠적, 경매 통지. 순자 씨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민정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2년 전에 계약했어요. 전세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죠. 처음 1년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축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민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경매 통지가 왔어요. 저는 변호사도 찾아갔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했죠. 하지만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은요? 민정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절반도 못 받았어요. 1억 8천 중에 7천만 원 받았죠. 영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민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날아갔죠. 집주인은 행방불명이고 재산도 없었어요. 법적으로 청구는 했지만 받을 길이 없었어요.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민정 씨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가 말했어요. 종이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게 뭐죠? 라고 물었어요. 민정 씨는 설명했습니다. 같은 집주인한테 당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아낸 것만 5명이에요. 순자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5명이나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빌라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건물들도 다 같은 집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채를 사서 전세를 끼고 돈을 빼돌린 거죠. 영수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자 다른 건물에 살았지만 피해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민정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혼자 싸웠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무서웠죠. 그런데 우연히 같은 피해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걸.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적인 사기였던 거네요. 민정 씨는 맞아요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았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했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받으신 거예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완전히 받지는 못했지만 혼자였으면 한 푼도 못 받았을 거예요. 영수 씨는 종이를 다시 받습니다. 이분들도 다 연락하고 계세요? 민정 씨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가끔 만나서 정보 공유해요. 법 개정 소식이나 새로운 제도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주죠. 순자 씨는 그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작지만 큰 힘이 됐어요. 민정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힘드시죠? 그녀가 물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죠. 민정 씨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영수 씨는 저희도 혼자가 아니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정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가 있어요. 함께 싸우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정 씨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정 씨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경매 절차 대응법, 집주인 추적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영수 씨는 메모를 하며 들었죠. 순자 씨는 가끔 질문을 했어요. 민정 씨는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정 씨는 말했어요. 다음 주에 다른 피해자들도 만나요. 같이 가실래요? 영수 씨는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민정 씨는 웃으며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가 말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작은 희망이 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민정 씨가 준 자료를 다시 봤어요. 피해자들의 이름과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수 씨는 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민정 씨처럼.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도 해봐요. 이게 제 계약서예요. 현우 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3년 전 이 동네의 다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죠.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계약 날짜와 내용이 자신의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곳은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민정 씨가 예약한 공간이었죠. 테이블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 민정 씨, 현우 씨, 그리고 지은 씨. 지은 씨는 30대 싱글맘이었어요. 그녀도 같은 집주인에게 당했습니다. 모두 다른 시기에 다른 건물에서 계약했지만 피해 내용은 비슷했어요. 민정 씨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오늘은 각자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나눠줬어요. 엑셀로 정리된 표였습니다. 각 피해자의 이름, 계약일, 전세금, 근저당, 설정일, 회수 금액 등이 적혀 있었죠. 지은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계약했어요. 아이랑 둘이 살 집이 필요했거든요. 전세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근저당이 잡혔더라고요. 집주인은 연락도 안 됐고요. 순자 씨는 지은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마음이 아팠죠. 지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전세금은 절반도 못 받았어요. 지금은 월세로 옮겨서 사는데 힘들어요.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가 지은 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퇴직금 다 넣었는데 날아갔죠. 3년 동안 법적으로 싸웠지만 집주인은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 씨는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는 것,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것,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거라는 것. 민정 씨가 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이 총 8채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요. 그리고 각 건물마다 전세 세입자가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시기에 근저당이 설정됐죠. 영수 씨는 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건물을 사고 전세를 끼고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물었어요. 집주인은 지금 어디 있나요? 민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1년 넘게 행방불명이에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은 씨가 말했어요. 사기죄로 고소는 했어요. 하지만 형사 절차는 오래 걸린대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민정 씨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셔야 해요. 이건 필수예요. 그리고 경매 절차를 주시하면서 배당 신청을 해야 해요. 가능하면 소액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도 활용하세요. 영수 씨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민정 씨는 계속 설명했죠. 저희끼리 정보를 공유하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누가 새로운 법률 정보를 알게 되면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절차 같은 것도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민정 씨 도움 많이 받았어요. 혼자였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지은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서류 작성하는 것부터 막막했는데 민정 씨가 다 알려줬어요. 영수 씨는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그게 작은 힘이 됐죠.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민정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린 같은 배를 탔어요. 함께 해나가야죠. 모임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서류를 비교하고 정보를 교환했어요. 민정 씨는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해 줬고 현우 씨는 경매 절차 경험을 나눴습니다. 지은 씨는 소액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알려줬죠.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열심히 들으며 배웠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민정 씨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도 만나요. 그때까지 각자 진행 상황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어요. 오늘 와서 좋았어요. 혼자 아니라는 게 위로가 돼요. 현우 씨도 동의했죠. 맞아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며 영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늘 받은 자료를 정리했어요.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쌓였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에 작성된 것들이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피해의 기록이자 싸움의 흔적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료를 파일에 넣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순자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기가 보였어요.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말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앞길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작지만 확실한 힘이 됐습니다. 병원이요?
영수 씨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되물었습니다. 상대는 경찰서 형사였어요. 며칠 전 사기죄로 고소한 집주인에 대한 소식이었죠. 형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피의자가 현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영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중환자실이요? 형사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고요. 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순자 씨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수 씨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죠. 가족들도 연락이 닿지 않고 병원비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영수 씨는 그럼 조사는요? 라고 물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와야 조사가 가능하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집주인이 병원에 있대. 의식불명이래.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영수 씨는 민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민정 씨도 놀랐어요. 의식불명이라고요? 영수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민정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죠. 이거 복잡해지겠는데요. 영수 씨는 왜요? 라고 물었어요. 민정 씨는 설명했습니다. 법적 책임 추궁이 어려워져요. 의식이 없으니 진술도 못 받고 재산 추적도 복잡해질 거예요. 다음 날 영수 씨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의식불명인지 상황이 어떤지.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환자 면회 가능한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환자실이라 가족만 가능합니다. 영수 씨는 사정을 설명했죠. 제가 피해자인데 상황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다 담당 의사를 불러줬어요. 의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환자와 무슨 관계시죠?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법적 분쟁 관계에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지 3개월 됐어요. 현재 혼수 상태고 의식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왔었는데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도 안 와요. 병원비도 밀려서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화가 나야 할까, 안타까워해야 할까?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영수 씨는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주인이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쓰러진 거였죠. 그럼 이건 사기가 아니라 불운인 건가? 아니면 여전히 사기인 건가? 영수 씨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자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의식불명이래. 회복 가능성도 낮대. 순자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돼요?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민정 씨랑 상의해 봐야겠어. 저녁에 민정 씨, 현우 씨, 지은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대신 조용한 카페였어요. 영수 씨는 병원에서 확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현우 씨가 말했어요. 그럼 형사처벌은 어렵겠네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이 없으니까요. 지은 씨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돈은요? 민정 씨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렵죠.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경매 배당밖에 없는 건가요?
민정 씨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임차권 등기 명령, 배당 신청, 소액 임차인 보호 신청. 이런 절차들을 철저히 밟아야 해요. 현우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재산 추적도 계속해야 해요. 숨겨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보다 현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집주인이 의식불명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운지 화가 나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이었죠. 며칠 후 영수 씨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작성한 서류였어요. 민정 씨가 검토도 해줬죠. 접수를 마치고 나오며 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영수 씨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말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죠. 당신 잘못 아니에요. 영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계약했잖아.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집주인이 쓰러질 거라고, 의식불명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빚은 그대로였고 경매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이 현실과 싸워야 했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을 상대로. 그게 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방법은 같았어요. 법적 절차를 밟고 가능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날 밤 영수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도망이었다면 명확했을 텐데, 나쁜 사람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의식불명이라는 사실은 모든 걸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분노할 대상이 불명확해졌죠.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잠이 안 와요? 영수 씨는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민정 씨 말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SCEN이 8, 전부는 아니지만 8천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경매 배당 결과였습니다. 집이 2억 8천만 원에 낙찰됐고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배당된 내용이었죠. 전세금 2억 원 중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였어요. 순자 씨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었죠. 영수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법무법인을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요.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부는 잃지 않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담담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전부는 아니야. 8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죠. 새로 전세집을 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월세로 옮겨야 할 것 같았어요.
영수 씨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은 5천만 원은 생활비로 써야겠죠. 연금도 있으니 조금씩 쓰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정 씨한테 알려야죠. 영수 씨는 그래야지라고 답했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정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당 결과 나왔어요. 8천만 원 받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잘 지켜내셨어요. 영수 씨는 문자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전부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절반 이상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은 게 있었죠. 영수 씨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 그만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며칠 후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새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월세 집이었어요. 작았지만 깨끗한 원룸들이었죠. 역에서 조금 멀었지만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여러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었어요. 계약서를 쓰며 영수 씨는 이번엔 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2번 확인했죠. 이사날 민정 씨와 현우 씨, 지은 씨가 도와주러 왔어요. 손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민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기에 금방 끝났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아담하고 좋네요.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수 씨가 준비한 김밥과 음료를 나눠 먹었어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조금은 나아지셨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보단 나아졌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현우 씨가 말했죠.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스스로 하신 거죠. 민정 씨는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영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함께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문 앞에서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 모임 때 봐요. 새집 축하도 하고요.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세 사람이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여보, 그녀가 말했어요. 응? 영수 씨가 답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이겨낸 거죠?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겨낸 거야. 전부를 지키지는 못했어요. 많은 걸 잃었죠. 하지만 전부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8천만 원이 남았고 서로가 남았고 함께 싸운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나이가 많진 않잖아. 순자 씨는 웃었어요. 영수 씨도 따라 웃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배당금 8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통장을 보며 그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순자 씨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입금됐어. 순자 씨는 통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집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모르죠.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를 잃지 않았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집은 작았고 돈은 부족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영수 씨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새로운 시작의 숨결 같았어요. 순자 씨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내일을 향해 천천히 함께. 전부는 못 지켰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버텼다. 응, 우리 손 놓지 않아서 다 잃진 않았어. 전세금은 반 토막이 났고 집은 사라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 남은 삶을 지켜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만약 여러분이라면 전세 사기 징후를 처음 봤을 때 바로 신고하고 움직였을까? 아니면 설마 하며 조금 더 기다렸을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남겨줘요. 같은 피해를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